지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년째 의식불명 상태였던 스웨덴의 한 아이가 기적처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5살 생일 직후 쓰러져서 7년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스웨덴 최고의 병원도 고개를 저었고 미국과 유럽 전역의 전문가들은 희망이 없다며 돌아섰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등을 돌렸고 소아신경과 의사였던 엄마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단 3초 만에 아이의 의식을 알아본 한국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기적처럼 다시 입을 열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마침내 2발로 세상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7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태어난 가족의 눈물 나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사 요한슨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병원에서 소아신경과 전문의로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자신을 의사라고 부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7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딸과 함께 놀이터에 갔었죠.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이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멈춰버렸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제 마음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의사였던 저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떨기만 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주문처럼 중얼거렸지만 딸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일시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뇌진탕이나 간단한 신경 손상 정도일 거라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딸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의학 지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롤린스카 병원의 동료들은 최선을 다해줬어요. 정밀한 MRI 촬영, 첨단 뇌파 검사, 수십 가지 혈액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죠. 원인 불명, 기능성 신경 차단 추정, 회복 가능성 미지수. 제가 가족 중심 치료를 요청하면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객관적 데이터만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각 통합 접근을 제안하면 비표준 치료법은 불가능하다며 정해진 매뉴얼만 강조했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제 자신이었어요. 의사로서는 동료들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밤마다 딸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작은 손은 차갑기만 했어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프랑스 살페트리에르 병원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았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제 딸을 스캔하고 분석했지만 아무도 아이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치와 데이터의 집합체일 뿐이었어요. 의사들은 시간이 해결해줄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희망이 없는 건지, 내 딸은 영원히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건지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인데요. 매일 밤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요. 저 역시 차트와 수치만 봤던 게 아닐까? 환자 가족의 절망적인 눈빛은 외면했던 게 아닐까? 딸의 병을 통해 저는 제가 믿었던 의학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새벽 3시였어요. 딸의 호흡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병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왜 내 딸 하나 못 구하나? 세상 어디에도 내 아이를 깨울 방법은 없는 건가?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키려 했어요.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스톡홀름에서 열린 의료윤리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한국에서 온 한도윤 교수의 발표를 듣게 됐습니다. 환자 중심 회복, 감정신경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죠. 한도윤 교수는 서울신경재활센터 센터장이었어요. 그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리 수치가 아닌 감정 반응으로 진단한다고 했어요. 뇌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의 네트워크라는 거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7년간 품어왔던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제 딸은 5살에 쓰러져서 지금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고 전 세계 어디서도 포기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교수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더니 딸아이의 영상 자료와 일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보낸 딸의 동영상을 본 한 교수는 단 3초 만에 결론을 내렸어요. 반응이 있다고,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수십 명의 세계적 전문의들이 무반응이라고 했는데 한국의 의사가 3초 만에 반응을 찾다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꿈은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나 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한 교수는 망설임도 없이 한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도와드리겠다는 확신에 찬 약속이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감정이구나 싶었어요. 죽어있던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국에 가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냐는 표정이었어요. 엘사, 그만해. 또 다른 헛된 희망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이미 포기했어. 넌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7년 동안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고 저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감정신경학, 다감각 통합치료, 가족 참여형 재활, 서구 의학에서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늘 비주류 치료법으로 취급받았던 용어들이었어요. 동료들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외면했고 학회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분야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주류 치료법이라는 거였어요. 이상하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제 딸이 데이터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한 교수는 수백 명의 장기 무반응 환자를 회복시킨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환자를 데이터가 아닌 감정을 가진 존재로 본다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7년간의 절망 끝에 마침내 진짜 희망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자였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딸은 계속 잠들어 있었고 저는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계속 호흡을 확인했거든요. 스튜어디스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딸의 상태를 아는 건 저뿐이었어요. 낯선 땅에서 의식 잃은 딸과 단둘이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딸을 휠체어에 태우고 무거운 짐을 끌면서 막막했어요. 한국어도 못하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한 교수님이 저희를 도와주실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출구에서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간호사 2명이 다가와서 엘사 박사님이시냐고 물었어요. 구급 장비와 휠체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딸의 산소 포화도와 호흡, 근긴장도를 체크했어요. 그리고 제 눈을 보며 여기선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와 제 딸을 챙겨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스웨덴에서는 모든 게 저 혼자의 몫이었는데 말이죠. 서울신경재활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병원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엘사 요한슨 박사님과 딸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간호사들과 청소 담당자들까지 줄지어 인사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병실을 안내받았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자작나무 벽지가 붙어 있고 딸이 어릴 때 즐겨 듣던 아바의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침대 옆에는 딸이 좋아했던 블루베리 향 캔들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가에는 스웨덴 전통 인형이 놓여 있고 벽에는 스톡홀름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잘 수 있는 침대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마치 딸의 스웨덴 집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간호사장은 환자와 가족의 편안함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어요. 딸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 속 공간을 재현하는 게 감정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가족이 치료에서 배제되는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치료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정말 새로웠어요. 한도윤 교수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는 딸의 차트를 보기 전에 저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달라고. 의료진의 소견이 아니라 엄마의 관찰을 말. 다음 날부터 치료가 시작됐어요. 한도윤 교수팀은 치료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감각 자극으로 감정 회로를 복원하고 반응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딸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됐어요. 기능적 뇌자극 치료사, 언어 치료사, 심리음악 치료사, 그리고 가족 코디네이터까지.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못한 구성이었죠. 첫 번째 치료는 정밀한 뇌파 매핑부터 시작됐습니다. 딸의 머리에 64개의 전극을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뇌 활동을 모니터링했어요. 한 교수는 의식이 있는 부위와 차단된 부위를 정확히 구분해냈습니다. 놀랍게도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 표적 감각 자극 치료였습니다.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으로 딸의 뇌 반응을 실시간 관찰하면서 특정 향에 반응하는 후각 피지를 찾아냈어요. 라벤더에서 가장 강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치료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히 0.3ml의 라벤더 에센스를 마이크로 디퓨저로 3분 간격으로 방출했어요. 촉각 치료는 더욱 정교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로 딸의 감각 신경 반응점을 찾아낸 후 특수 제작된 진동 자극기로 정확한 주파수를 전달했어요. 40Hz에서 딸의 체감각 피질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제 목소리였어요. 음성 분석 프로그램으로 제가 딸에게 말할 때의 주파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250Hz에서 딸의 청각 피질과 감정 중추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걸 발견했어요. 이 주파수로 녹음한 제 목소리를 골전도 헤드폰으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뇌파 데이터는 계속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감정 회로의 연결성이 15% 향상됐고 2주일 후에는 30%까지 올라갔어요. 치료팀은 뇌의 가소성이 회복되고 있다며 희망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했을 때 가족 코디네이터가 조언해줬어요. 엘사 박사님도 치료의 일부라고.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딸 앞에서 강한 척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결국 제 불안이 딸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상담실에서 저는 7년간 꽁꽁 숨겨뒀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밤마다 딸이 깨어나길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는 게 딸에게 더 고통일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였던 제가 내 딸 하나 못 고치는 무능력함에 대한 자책감도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포기하자고 할 때마다 저 혼자만 고집부리는 이기적인 엄마는 아닌지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죄책감이었어요. 딸이 쓰러진 그날 제가 병원에 있었다면, 조금만 더 빨리 응급실에 데려갔다면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상담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모든 감정이 다 자연스럽다고. 완벽한 엄마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음악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치료사들이 달려와서 뇌파 모니터를 확인해 봤어요. 특정 주파수에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딸 곁에서 밤새 이야기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7년 만에 첫 신호였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치료 3주차부터 변화가 가속화됐어요. 딸의 눈동자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제 목소리에 반응할 때는 눈꺼풀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도윤 교수는 실시간 뇌파 관찰을 제안했습니다. 감정 반응을 정확히 측정해보자는 거였어요.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뇌파는 놀라웠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특정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한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반응하고 있다고. 이 아이는 모든 걸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년 동안 딸이 제 말을 다 들었다는 뜻이잖아요. 딸의 침대 옆에서
혼자 울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어요. 이젠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게 너에게 더 고통일까?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그런 절망적인 말들을 딸이 모두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은 7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가 자신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함은 어땠을까요? 제가 남편과 싸우면서 딸 앞에서 소리 지른 것들, 의사들에게 화내며 내뱉은 원망의 말들까지 다 들었을 거예요. 특히 몇 달 전 제가 딸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너무 지쳐서 딸의 손을 잡고 말했거든요. 엄마도 이제 힘들어. 내가 그냥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딸이 들었다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계속 사과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내가 다 듣고 있는 줄 몰랐어. 앞으로는 절대 포기하는 말 안 할게. 엄마가 끝까지 너랑 함께 할게. 7년간 쌓인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치료팀은 자극 강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더 섬세하고 개인화된 접근이었습니다. 딸이 좋아했던 특정 멜로디를 찾아내고 제 목소리의 톤을 분석했어요. 4주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처음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한도윤 교수도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이 말했다고, 엄마라고 불렀다고 전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첫 마디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7년간 막혀있던 소통의 벽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감정 기반 신경외로 보건 치료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거였어요. 딸이 말을 하기 시작한 후 저는 남편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당신도 와야 한다고, 딸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지, 너무 오래 기다렸다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결국 스웨덴에서 출발했어요. 7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도착한 날, 딸은 더욱 많은 반응을 보였어요.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 눈을 뜨려고 애쓰더군요. 아빠가 왔다고 제가 말했을 때 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한도윤 교수는 가족 재결합 치료를 제안했어요. 이제 가족 모두가 치료에 참여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치료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어요.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너를 포기하려고 했어. 아빠가 너무 겁쟁이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내가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그만하자고 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아플 때 아빠는 도망쳤어. 병원에 오는 것도 무서웠고 내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어. 아빠 자격이 없었던 거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전부터는 아예 병원에도 안 왔잖아. 내 생일에도 케이크 사오는 것조차 포기했어. 살아있는 딸이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았어. 정말 나쁜 아빠였어.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딸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 작은 힘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버렸어.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아빠는 비겁했어. 남편이 딸의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아빠 기억한다고 딸이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억한다니요. 자신을 버린 아빠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니요. 남편은 딸을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아빠가 평생 너를 지킬게. 너를 다시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어. 그날 우리는 3명이 함께 첫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 병원 침대에서 딸이 의식을 되찾은 후 처음으로요. 사진을 찍는 내내 모두가 울었어요. 한 교수는 가족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였다고 설명했어요. 딸의 회복은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감정적 재결합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모두 힘들었다고 위로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딸뿐만 아니라 가족도 되찾았어요. 딸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모두 껴안고 울었어요. 한국의 의료가 되살린 건 딸의 의식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사랑 자체였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카롤린스카 병원에 복귀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감정 통합 재활 클리닉 개설이었죠. 동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감정 기반 치료가 과학적으로 검증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치료 영상과 뇌파 데이터를 보여주자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에서 이런 기적이 정말 일어났냐며 믿지 못했습니다. 유럽 최고라고 자부했던 우리 의료 시스템이 놓친 걸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에 모든 의료진이 경악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스웨덴에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환자의 감정 반응을 중시하고 가족을 치료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어요. 기존 치료법으로 10년간 호전되지 않던 환자들이 한국식 치료법 도입 후 불과 몇 주 만에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동료들은 이걸 카롤린스카의 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고 피아노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에 푹 빠졌어요. 한국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유창한 한국어로 하고 싶다며 매일 공부했습니다. 딸의 담임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딸에게 새 생명을 줬다고 말이죠. 스웨덴 의학회에서 제게 특별 강연 기회를 줬어요. 한국 모델, 감정 중심 신경재활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됐습니다. 유럽 의학계가 한국의 의료기술에 완전히 매료된 순간이었어요. 의학회 회장은 이 치료법을 스웨덴 국가 의료 시스템에 정식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벨 의학상 위원회에서도 한국의 감정신경학을 주목하고 있다며 연구 자료를 요청했어요. 세계 의료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그렇게 스웨덴-한국 의료 교류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도윤 교수도 스톡홀름에 오셔서 유럽 의료진 500명 앞에서 강연하셨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도 한국의 감정신경학 도입을 간청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의료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거였어요. 딸은 이제 완전히 회복됐어요. 저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국의 김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의과대학들이 딸에게 입학 제안을 했지만 딸은 한국 의대 진학을 고려하고 있어요. 진짜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서 말이죠. 저는 매일 한도윤 교수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냅니다. 딸의 근황과 함께 스웨덴에서 한국식 치료법으로 회복된 새로운 환자들의 소식도 전해요. 한국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의료혁명을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1년 후 저는 한도윤 교수와 국제감정신경재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의 치료법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 첫 회의를 위해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딸도 함께였죠. 공항에서 한 교수를 만났을 때 딸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한 교수는 한국어를 이렇게 잘한다며 놀라셨어요. 딸은 웃으며 제 인생을 바꿔준 나라의 언어니까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신경재활센터를 다시 방문했을 때는 더욱 감격스러웠어요. 로비에 저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첫 국제협력 치료 성공 사례라는 설명과 함께요. 딸이 의과대학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한 교수에게 전했어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딸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엄마처럼, 교수님처럼 사람을 먼저 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한국의 감정신경학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의료혁신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스웨덴과 한국을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두 나라의 의료진들이 협력해서 더 많은 환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제 딸의 기적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최근 딸이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맞다고, 사랑이었다고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해요. 한국이 저희에게 보여준 희망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기적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딸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인간 중심 의료의 가치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한국이 가르쳐준 진정한 의학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